정약용의 철학으로 배우는 노년의 분노 다스림. 한 번 내뱉은 말은 평생을 갉아먹습니다. 일부 조용히 사람을 갉아먹는 분노.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정약용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책을 읽고 유배지에서 쓴 편지를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소리 없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요. 젊은 시절의 화는 뜨겁습니다. 불처럼 타오르다가 금방 꺼집니다. 친구와 싸워도 며칠 지나면 다시 어깨동무를 합니다. 그때의 분노는 일시적입니다.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화는 좀 다른 종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작은 일 때문에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며느리가 말대꾸를 했다거나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거나.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분노는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마치 천천히 타는 숯불처럼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속은 계속 타들어갑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자가 밥을 먹다가 국을 쏟았답니다. 그냥 닦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손자는 울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왜 이러지? 였어요. 손자가 무서워하는 눈으로 저를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는 일,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순간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2부. 정약용은 왜 분노를 말하지 않고 썼는가? 정약용이 유배를 떠난 것은 1801년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천주교도라는 누명을 쓰고 형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전라도 강진으로 쫓겨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40살에 아무 잘못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 낯선 땅에서 홀로 살게 된다면 그 억울함과 분노가 어떻겠습니까? 정약용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화가 났고 원망스러웠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분노를 입으로 쏟아내는 대신 붓으로 담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쓴 책이 500여 권이 넘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대작들이 모두 그 18년 동안 쓰인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그 시간에 그는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후회는 평생이다. 화가 날 때는 반드시 붓을 들어라. 글로 쓰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것이다. 정약용은 알았던 겁니다. 분노를 말로 쏟아내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분노를 글로 쓰면 다릅니다. 글을 쓰는 동안 감정이 정리됩니다.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던 생각들이 문장으로 풀어지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쓰는 동안에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후회할 말을 내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3부. 화가 날 때 쓰면 왜 달라지는가? 글을 쓴다고 화가 풀리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글로 쓰다 보면 그 억울함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만히 놔두면 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은 순간적입니다. 화가 나면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같은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글은 다릅니다. 글을 쓰려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 템포 쉬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감정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한 70대 남성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와 자주 다퉜는데 제가 권했습니다. 다음에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노트에 써보세요. 아내가 청소를 안 한다고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는 대신 방에 들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내가 청소를 안 한다. 나는 화가 난다. 쓰다 보니 다른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픈데 매일 청소하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왜 나는 가만히 앉아서 화를 내고 있지? 글을 다 쓰고 나니 화가 가라앉았고 아내에게 가서 말했답니다. 여보, 내가 청소 좀 도울게.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마법입니다. 글을 쓰면 객관화가 됩니다. 시간의 거리도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은 혼자 하는 일이라 관계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4부. 정약용식 분노 글쓰기 5단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의 방식을 현대 노년이 실천할 수 있게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사실만 적기. 화가 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만 적습니다. 해석이나 판단 없이 그냥 일어난 일만 적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아들에게 전화했다. 3번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 저녁 8시에 다시 전화했는데 그때도 받지 않았다. 감정도 없고 해석도 없습니다. 아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판단도 없습니다. 사실만 적으면 감정과 사실이 분리됩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해석 때문입니다. 2단계 감정 그대로 쏟아내기. 이제 감정을 쓸 차례입니다.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머릿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종이에 쏟아내십시오. 나는 화가 난다. 아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 섭섭하다. 서럽다. 외롭다. 누가 볼 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글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멋있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 70대 여성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쓰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글로 쓰니까 막연하게 슬프기만 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외로웠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3단계 상대 입장에서 다시 보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은 상황을 다시 써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전화를 받지 못한 건 바빠서였을 수도 있다. 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육아하면서 힘들 것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글로 쓰면 가능해집니다.
1단계에서 사실을 쓰고 2단계에서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이미 30분 정도가 지나 있습니다. 그 30분 동안 감정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4단계 해결책 찾기. 화만 내고 끝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아들 내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고 30분만 있다가 오겠다.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결책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5단계 교훈 정리하기. 이 경험에서 배운 것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나는 배웠다.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모두 자기 삶이 있고 나도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정약용의 책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고통을 교훈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5부. 왜 노년에 화가 더 많아지는가? 왜 나이가 들면 화가 더 많아지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몸의 변화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통증이 있으면 인내심이 줄어듭니다.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는 일기에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진다고 썼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시오. 몸이 불편하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사회적 역할의 상실입니다. 은퇴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직장에서 부장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집에서는 그냥 아빠가 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엄마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셋째, 세대 갈등과 경제적 불안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투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손자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병원비는 늘어나고 노후가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이 쌓이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넷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다음은 나 차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으면 불안해지고 불안은 화로 표현됩니다. 정약용은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글로 썼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글로 쓰면서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의미를 찾았습니다. 6부. 바꿀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야 할 것. 정약용 철학의 핵심은 분별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는 유배를 풀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가짐,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식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낼 것인가. 그래서 그는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 며느리의 성격, 아들이 찾아오는 빈도, 손자가 자라는 방식, 젊은 사람들의 말투, 이미 지나간 과거. 이것들에 화를 내는 것은 벽에 머리를 박는 것과 같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들,
내가 며느리에게 대하는 태도, 아들에게 부담 주는 대신 짧은 안부를 전하는 것, 손자를 가르치려는 대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무엇보다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글로 쓰면 이것이 정리됩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는 현실적인가? 며느리도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 것이다. 내가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쓰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7부. 글쓰기가 남기는 진짜 유산.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선택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분노로 보낼 것인가, 의미 있는 일로 채울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500여 권의 책과 사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지혜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유산과 정신적 유산. 우리는 자식들에게 집 한 채라도 물려주려고 평생 애썼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정신적 유산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손자에게 평생 남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화가 나도 조용히 노트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이것이 집보다 더 오래가는 유산입니다. 한 분은 1년 동안 쓴 노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화를 다스리며 산 기록이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노력했다. 너도 힘들 때 이 노트를 읽어봐라. 아들은 울면서 그 노트를 받았고 지금도 가끔 꺼내 읽는답니다. 8부. 말보다 글이 강한 이유.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과 결혼할 걸 그랬어. 한 70대 남편이 다툼 끝에 한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그 말은 계속 아내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글은 고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고 쓴 다음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합니다. 무시한다는 표현이 너무 강한가? 그러면 고칩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나에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고쳤으면서 감정도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책을 쓸 때 수십 번 고쳐 썼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좋은 글은 고치고 또 고쳐서 나온다는 것을요. 말은 관계를 깨고 글은 관계를 살립니다. 말다툼을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는 더 취약합니다. 한 번 틀어진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은 형과 재산 문제로 다투고 10년 동안 연락을 안 했답니다. 그러다 형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때 먼저 전화 한 통 하지 못했을까? 재산이 뭐가 중요한데? 이제 형에게 사과할 기회도 없어요. 하지만 글은 관계를 살립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는 대신 글을 쓰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화났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여러분은 혼자 글을 쓰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평정을 찾고 상대방을 대합니다. 9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건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 나는 글을 잘 못 쓰는데 할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약용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어떤 날은 분노를 참지 못했고 어떤 날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노력이 목표입니다. 글을 못 써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문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들한테 화가 났다. 전화를 안 받아서다. 이것만 써도 충분합니다. 누가 평가하는 글이 아닙니다. 매일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가 날 때만 쓰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글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달 동안 안 써도 다시 노트를 꺼내면 됩니다. 10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화가 날 때 말하지 말고 쓰십시오.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깊어집니다. 나무는 오래될수록 단단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인생을 다스리는 일.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집안이 바르고 집안이 바르면 나라가 바른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지 않으면 자식들도 편안합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됩니다. 화를 잘 내는 할아버지는 가족에게 부담입니다. 하지만 온화한 할아버지는 가족에게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노트 한 권과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음에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5분만 써보십시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나는 왜 화가 났나?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3가지만 써도 좋습니다. 한 달 후 그 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 정약용은 75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남을 해치려고 품은 분노는 결국 자신을 태운다. 그러니 분노를 품지 말고 이해를 품어라. 분노는 남을 향한 것 같지만 실은 나를 해칩니다. 하지만 이해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노트를 한 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쓰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화가 날 때 말하지 않고 쓴다. 이것이 여러분의 선언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익어가십시오. 분노로 메마르는 대신 이해로 깊어지십시오. 불평으로 시들어가는 대신 감사로 풍성해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 내뱉은 말은 평생을 갉아먹지만 한 번 쓴 글은 평생의 지혜가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